유비를 한중왕으로 만들고 유비 최대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인물이 있으니 이름은 법정, 자는 효직, 시호는 이쿠. 계암보신차는 그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훌륭한 책략을 쓰고 세상의 흥망을 예측했으며 주상에게 몸을 던져 의탁하고 의견을 자문했다. 잠깐 생각하고도 바른 평가를 내렸다. 그 당시 유비는 주로 군사 전략 논의를 법정, 방통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제갈량은 주로 세금을 걷어오고 유비의 군수물자와 군량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즉, 유비가 전쟁 나가면 뒤에서 군수물자와 군량을 후방에서 지원했습니다. 제갈량의 군제 역할은 유비 사후부터입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법정의 증조부는 전국시대 제나라 양왕의 후손 버붕이었습니다. 즉, 순임금의 후손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조부는 법진, 부치는 법연, 아들은 법막이었습니다. 그는 부풍군 미연 출신으로 학식과 식견이 뛰어났습니다. 196년 천하의 기근이 들자 법정은 동양인 맹달과 함께 촉으로 들어가 유장에게 의탁했습니다. 이후 광안군 신도연의 현령 군의교유에 임명되었지만 크게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타향의 인물로 비방을 받으며 뜻을 펴지 못했습니다. 당시 익주별과 장송은 법정과 절친이었는데 늘 유장의 무능함을 한탄했습니다. 유장이 조조와의 관계를 끊고 유비와 손잡으려 할 때 장송은 법정을 사자로 추천했습니다. 법정은 처음엔 사양했으나 부득이하게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유비를 만나고 돌아와 장송에게 말했습니다. 유비는 웅대한 계략을 갖춘 인물입니다. 이후 장송과 함께 은밀히 유비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장이 장로를 두려워하던 때 법정은 유비에게 다음과 같은 밀서를 보냈습니다. 명장군의 영명한 제주로 유장의 유약함을 틈타십시오. 장송은 내부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익주의 험준함을 기초로 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유비는 이를 옳게 여겨 서쪽으로 진격했고 결국 성도 공략이 시작됩니다. 이 밀서가 바로 입촉 전략의 결정적 계책이었습니다. 유비군이 성도를 포위하자 법정은 유장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유장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명장군의 땅은 날마다 깎이고 백성은 공궁해집니다. 적이 멀리 있어도 노역을 견디지 못하니 가까워지면 하루아침에 주인을 바꿀 것입니다. 이 편지는 정사에 실린 유비 진영의 공식 항복 권유문으로 당대 책사로서의 법정의 필력과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214년 유비군이 성도를 포위하자 유장이 결국 항복했습니다. 성도 포위 당시 허정은 성벽을 넘어 도주하여 배신하려 했습니다. 유비는 허정의 도주 행위를 두고 박대하며 임용하지 않았는데 법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정은 헛된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이 그 명성에 미혹되므로 그의 명성을 이용해야 합니다라고 진언합니다. 유비는 이를 받아들여 허정을 후대했습니다. 법정은 이미 유비의 정치적 보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익주 평정 후 유비는 제갈량 법정 장비 관우에게 각각 금 500근, 은 1000근, 비단 1000피를 포상했습니다. 법정은 촉군태수 겸 양무장군으로 임명되어 수도 성도와 주변을 통할하며 유비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주군의 곁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은 은혜를 주면 반드시 갚고 원한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했는데 이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정의 이러한 행태를 막아달라고 제갈량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이 주공을 남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어찌 그의 자유를 막을 수 있겠는가. 유비가 여러 세력의 견제를 받던 시절 법정은 그 모든 구속을 풀어준 인물이었습니다. 법정은 제갈량과의 이야기도 있는데 익주를 평정한 뒤 제갈량이 엄한 법으로 다스리자 법정이 충언했습니다. 한고조처럼 은혜를 베풀고 법령을 느슨히 하십시오. 민심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에 제갈량은 답했습니다. 유장은 어리석고 법이 문란했습니다. 나는 법으로 위엄을 세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상은 달랐지만 공적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했습니다. 촉서 법정전은
공적인 대의로 서로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법정은 제갈량, 이적, 유파, 이엄과 함께 촉과, 즉 촉한의 법전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 5사람은 촉한의 행정 제도를 세운 실질적 기틀이었습니다. 법정은 단순한 군사 책사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제도의 설계자로서도 활약했습니다. 217년 조조가 장로를 항복시킨 뒤 한중을 점령했을 때 법정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고도 촉을 치지 않는 것은 내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유비는 그 조언을 받아 한중으로 진군했습니다. 219년 한중의 흥세 전투에서 법정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공격할 시기입니다. 유비는 그 말을 받아들여 황충에게 명령을 내렸고 하후연을 참수하며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리로 유비는 마침내 한중왕으로 즉위합니다. 조조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습니다. 유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필시 남의 가르침을 받은 탓이리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간웅이라 할 만한 자들은 모두 내 수하에 있으나 법정만은 얻지 못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은 방통과 더불어 유비를 제재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한중 전투 중 유비가 불리한 형세에도 후퇴를 거부하자 법정은 화살비 속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명공께서 친히 화살과 돌을 당해내시는데 어찌 신이 피하겠습니까? 그제야 유비는 정신을 차리고 퇴각했습니다. 이 일화는 방통처럼 내가 화살에 맞아 죽으면 또 나중에 후회하려고? 이런 식으로 법정 본인의 방식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220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지 1년 만에 법정은 4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비는 깊이 슬퍼하며 며칠간 눈물을 흘렸고 시호를 내려 이쿠라 했습니다. 조은전에는 유비 시절 오직 법정만이 시호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우, 장비 조은보다도 앞선 예우였습니다. 법정에 대한 높은 평가를 알아볼 수 있는 점이 또 있는데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패하자 제갈량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효직이 살아있었다면 주상께서 동쪽으로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가셨다 하더라도 이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촉한의 균형을 잃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법정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법정은 일의 성패를 꿰뚫어 보았고 기이한 계책을 지녔다. 그러나 덕망으로 칭송받지는 못했다. 또한 방통은 순욱에 비견되고 법정은 정욱 곽가와 동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위나라의 곽가 정욱에 맞먹는 천재 책사로 본 것입니다. 한중 전투 중 법정이 유비를 만류하며 퇴각시킨 일화, 그리고 유비의 감정적 결정을 제어했던 사례들은 그가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유비의 제어 장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냉정한 판단은 유비의 충동을 막는 마지막 방파제였습니다. 법정은 성미가 불같았고 특히나 뒤끝에서 한번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은 꼬박꼬박 갚은 보복 머신으로 유명합니다.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끝까지 찾아가 갚았고 원수진 게 있으면 역시 끝까지 찾아가 갚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사 삼국지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화끈한 성정을 갖고 있었기에 죽은 유비의 억제기 역할을 잘 수행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유비군 최고의 전성기를 열어젖혔으니 이 또한 법정의 재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제갈량과는 정반대의 현실적 지휘형 참모였습니다. 계암보신차는 그를 세상의 흥망을 예측하고 변화의 징조를 깨달은 자라 했습니다. 그는 덕보다 책략으로 평가받았지만 역사 속 유비의 승리에는 언제나 법정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짧고도 강렬했던 천재, 법정 효직, 유비의 마지막 브레이크이자 유비 인생 최대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인물이었습니다. 법정 죽음 이후 유비 제어장치 법정, 방통이 없으니 촉은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초를 앞세워 옹주 공략을 준비하다가 법정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